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뉴스는 처음 들으시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일본에서 자신들을 일부 다처주의자라 주장하며 아내들과 공모해 여성 100여 명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해온 일가족 일당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본에서 벌어진 한 개인의 범죄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우리 사회 전반에 던지는 질문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 촬영이 아니라 관계 신뢰도니 뒤엉킨 구조적인 범죄였습니다. 왜 이 뉴스가 며칠째 계속 보도되고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몰래 찍었다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관계를 이용하고 그 결과를 돈으로 바꿨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이 뉴스를 길게 다루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특정 나라의 특이한 범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술, 인간관계, 돈, 그리고 법의 빈틈이 한 지점에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흐름과 배경을 차분하지만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큰 그림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부터 잡아야 이후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이 사건은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드러났고 중심 인물은 30대 남성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은 결코 혼자 저지를 수 없는 범죄였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일본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한 것은 불법 촬영과 영상 유포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흔히 들어본 범죄 유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SNS를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관계를 맺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개인 소장이 아니라 유통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이실 겁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즉흥적인 범죄였다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도 바로 이 지점에서 수사의 방향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촬영 장소는 주로 호텔 객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가 아니라 외부에서 쉽게 눈치채기 어려운 위장 카메라가 사용됐습니다. 카메라는 이미 설치된 상태였고 촬영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 범죄는 충동이 아니라 준비된 구조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이 남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의 가족, 특히 아내로 알려진 인물들이 범행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개인 범죄가 아니라 공모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특이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명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그 관계가 합의된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설명과 실제 범죄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봤습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들은 촬영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관계를 맺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만남이었고 바로 그 신뢰가 범죄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 점이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수백 편이 넘는 영상 파일이 발견됐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 수는 100명을 넘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돈입니다. 이 영상들은 온라인을 통해 유료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수사 중이지만 수억 원대 수익을 올렸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범죄가 사업처럼 운영됐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벌어진 특수한 사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이 구조는 낯설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비슷한 범죄는 형태만 바꿔 반복돼 왔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불법 촬영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기기 가격도 비쌌고 유통 경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형 카메라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화질도 충분히 높습니다. 촬영 후 편집과 업로드까지 걸리는 시간도 매우 짧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유통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그 구조를 그대로 악용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이 나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삭제를 요청해도 이미 복제된 파일은 통제하기 힘듭니다. 이 점이 불법 촬영 범죄를 더욱 잔인하게 만듭니다. 일본 사회에서도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가족 단위 공모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습니다.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관계이고 어디서부터 범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법의 대응입니다. 법은 범죄가 발생한 뒤에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술과 범죄 수법이 빠르게 변할수록 법은 항상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도 그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 뉴스가 왜 계속 보도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극적인 범죄라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관계, 기술, 돈, 법이 한 지점에서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뉴스는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촬영 및 영상 유포 사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개인의 일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계획된 공모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숫자로만 셀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기술이 더 발전하면 우리는 과연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신뢰라는 감정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은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사회적 논의도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비슷한 범죄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드러났고 어떤 대응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논의가 나오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뉴스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에서 드러난 불법 촬영 영상 유포 사건은 지금 일본 사회 전반의 언론 태도와 법률 체계, 문화적 인식까지 시험하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일본 안팎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지, 일본 언론과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 일본 언론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불법 촬영이라는 주제는 기존에도 기사화된 적이 많았지만 피해자 실명 여부, 표현 방식, 보도의 초점 등에 대해 깊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겁니다. 일본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그 제목과 표현 방식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전문가들은 언론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관점보다 자극적 표현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보도 태도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국내에서도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몰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지만 이 단어 자체가 범죄를 경미하게 느끼게 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피의자의 범죄를 가볍게 다루는 제목과 시각, 자료가 문제였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단순히 한국 언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언론 내부에서도 피해자 보호 없이 자극적 표현만 앞세우는 보도 방식이 내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이라는 범죄를 정확히 설명하기보다는 선정적인 표현에 초점을 맞춘 사례들이 종종 지적됩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이미 오래된 문제와 연결됩니다. 과거부터 일본 내에서는 공공장소나 온천 등에서 몰래 촬영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돼 왔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온천에서 돌 속에 위장된 카메라가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고, 해당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로는 기술의 발달과 익명성 보장이 꼽히지만 사회적 인식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전자기기 가격이 떨어지고 소형 카메라 장비가 일반화되면서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언론과 시민 사이에서도 이런 의견 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많은 언론이 불법 촬영 사건을 보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선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상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흐름도 있지만 사건을 기사감으로만 취급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도 강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일본에서 불법 촬영 및 유포는 여러 법률에 의해 금지됩니다. 단순한 음란물 배포뿐 아니라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지며 유포 목적이 있으면 더욱 강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형법 제175조는 음란물 유포를 금지하며 피해자 모르게 공유되는 영상이 포함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개적인 유포는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이 연관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처벌 기준도 일본 사회 내 논쟁을 피하지 못합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공식적으로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법률 구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 다른 불법 촬영 사건에서도 법의 처벌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과 시민들은 이런 법적 한계를 문제 삼으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상이 한번 인터넷에 퍼지면 삭제해도 복제본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현실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맞춰 보호 장치와 윤리 기준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한편 일본 내 SNS 반응도 다양합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동시에 일부는 법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본 사회의 반응은 단순히 감정적인 비난을 넘어서 제도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논의가 일본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촬영과 유포 문제는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각국 미디어에서도 일본의 관련 법과 사회적 반응을 보도하며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와 법조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정부 부처는 불법 촬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교육과 예방 활동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 사이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사건 자체를 보도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이 두 의견은 지금도 일본 사회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언론과 사회 반응을 중심으로 이번 불법 촬영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이슈는 단순한 범죄 보도를 넘어서 보도 윤리, 피해자 보호, 법적 체계, 기술과 사회의 관계까지 깊은 논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앞으로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질 것입니다. 오늘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일본 언론 보도 방식은 피해자 보호와 자극적 표현 사이에서 논쟁 중입니다. 둘째, 법적 처벌 기준과 실제 적용 사이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시민사회는 기술 발전에 맞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일본 사회의 시각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술과 법, 그리고 인간 존엄의 경계선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어서 말씀드릴 이야기는 일본에서 이 불법 촬영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법이 과연 현실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 자체만 보면 분노가 먼저 나오지만 법의 시선으로 보면 또 다른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처벌이 가능한가? 어디까지가 범죄로 인정되는가? 왜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가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일본 법제도의 구조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불법 촬영 통합법이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불법 촬영은 여러 법 조항에 나뉘어 걸쳐서 처벌돼 왔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일본에서 몰래 촬영이 적발되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입니다. 이른바 미행도찰 방지 조례입니다. 문제는 이 조례가 지역마다 다르고 처벌 수위도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범죄라도 지역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형법으로 다스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일본 형법에는 오랫동안 몰래 촬영 그 자체를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은 우회적인 적용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란물 유포 관련 조항입니다. 촬영만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약하고 유포가 이루어져야 형량이 커집니다. 이 말은 곧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법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 중심이라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단순 촬영이 아니라 영상 유포와 수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혐의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유포 정황이 없었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낮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법의 공백이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법이 리벤지 포르노 방지법입니다. 이 법은 원래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복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모든 불법 촬영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계성과 의도가 입증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처음부터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죄는 법 적용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피해자는 명확하지만 기존 법의 설계가 이런 유형을 충분히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여러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일본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지적해왔습니다. 카메라 기술은 2020년대를 살고 있는데 법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작고 숨겨진 촬영 장비, 빠른 온라인 유통, 익명 거래는 기존 법 체계 밖에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 문제를 한꺼번에 터뜨린 셈입니다. 여기서 처벌 수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 위반만 적용될 경우 벌금형이나 단기 구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유포와 수익이 인정되면 징역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같은 피해라도 결과에 따라 형량 차이가 커집니다. 이 부분에서 일본 사회의 비판이 집중됩니다. 왜 피해자의 고통보다 범죄자의 행위 방식이 기준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즉, 찍힌 사실 자체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피해인데 법은 그 이유만 본다는 지적입니다. 이 인식 차이가 사회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몰래 촬영 행위를 형법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촬영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도록 하자는 논의입니다. 이건 일본 사회에서는 꽤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은 언제나 속도가 느립니다. 그 사이 범죄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법 개정과 동시에 예방 중심 정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차단, 카메라 탐지, 숙박업소 관리 강화 같은 방안들입니다. 이번 사건이 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공모가 인정될 경우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는 문제입니다. 단순 방조인지 적극 가담인지에 따라 처벌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역시 판례가 많지 않은 영역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향후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공모 구조, 수익 분배, 장기간 반복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사건의 판결 결과는 비슷한 범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도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불법 촬영 처벌은 여러 법에 나뉘어 적용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한계를 극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법 개정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촬영 행위 자체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느냐. 둘째, 피해 회복과 삭제 책임을 어디까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논의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일본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어떤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